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두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보복에 나섰고요.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간의 최악의 사태. 네. 예, 지금 여기 지금까지 진행된 게 이제 전반부로 보여지고 네. 앞으로 그 지상군이 가자 지구에 진입하느냐 여부가 네. 또 다시 이제 그 후반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지금 물과 전기를 끊고 나서 지상군 투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상군 투입은 그 인근의 레바논의 헤즈볼라라든가 네. 또는 서한 지구의 그 하마스 그쪽에도 그 한 분파가 있고 네. 또 더 나가선 이란까지도 그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고요. 이게 중동 판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네. 사실은 그 가가지고 뭐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하마스를 이제 뿌리를 뽑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시가전에 대비해 수많은 부비 출입이 설치된 걸로 보여지고 또 이게 그 이스라엘군이 아무리 그 용맹하고 저 능수능란하다고 해도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재 200만이 넘는 인구가 230만 명가량 됩니다. 예. 이 지역에서 군이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관리하고 통치하는 게 과연 하겠느냐. 점령을 해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종결할 수 있는 출구가 막힐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어떤 어려운 작전이고 이스라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그 아주 그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질곡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전쟁에 지금 총성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 그 수십 년 동안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서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또 응징을 하고 이런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그 양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과거 9.11 사태에 준하는 굉장히 국제 세계사적으로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 그 사태에서 사실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마스는 왜 그랬을까? 네, 왜 지금 기습을 그렇죠. 했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던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처음에 뚫렸을까? 예. 이것을 이제 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그 하마스는 왜 그랬을까? 사실 그 전력으로 따지면은 네. 상대가 될 수 없는 네. 그런 다윗과 골리앗 이거 뭐 1대 100도 넘어갑니다. 네. 근데 1대 1000 정도 되는 그 군사력 싸움인데 왜 이런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네. 거의 이게 자살 공격, 자살에 네. 준하는 그런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는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사실 지금 최근까지 우리가 요즘에 그 중동의 데탕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평화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뭐 무력 충돌도 그렇고 자살 폭탄 테러도 소식도 별로 없었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중동이 뭔가 좀 그 평화가 오려나 네.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미국과 가까운 그런 국가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항상 그 사각이라는 게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시각에서 그다음에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은 그 적대시 해왔던 아랍 국가들과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연방과도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그 대상 국가를 늘려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곧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수교를 뭐 할 것 같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뒷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아랍 국가들이 하나둘씩 이제 자신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리는 그냥 카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인들은 더 이상은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그 협정을 그러니까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마지막 그러니까 물론 뭐 아까 이수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인터뷰 들었는데 자칫 하마스의 이번 그 비인륜적인 공격이 뭐 합리화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왜 하마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인데 더 이상의 어떤 합리적인 외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비인륜적인 이런 그 행위를 저지르니까 국제사회에서 쳐다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거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월트 교수가 포린 팔리시에 바로 기고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그 분석이 잘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한테 가했던 것은 세 가지 차원이라는 겁니다. 첫째, 폭력을 가하고 두 번째, 강제 이주를 시키고 세 번째는 비인간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압박을 해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UAE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화해를 하고 이번에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또 관계 정상화를 하는 이러는 와중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두 개의 국가로는 형식적으로 미 국무부가 브리핑을 하면서 실제적인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 안에서도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이런 어떤 그 주장에 하마스는 결국은 굴복하고 순응하게 될 것이라는 이게 미국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가 아무리 잔혹한 행위를 이스라엘한테 가해도 그것은 저항권의 일부라고 본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팔레스타인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이스라엘이 하기 때문에 정당한 저항권으로 대다수의 팔레스타인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분쟁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이슬람권 대부분의 나라들조차도 심정적으로 팔레스타인한테 동조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수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이 문제를 팔레스타인 문제를 건너뛰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아이언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상 최고의 정보기관 모사드 이런 얘기도 있고 이스라엘은 다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 그리고 세계 최고의 첩보망을 가지고 방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기습에 그냥 무참히 뚫렸어요. 군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사드, CIA 다 그런데요. 네. 원래 모사드의 명성은 첨단 기계 정보만이 아니라 인적 휴민트라고 하죠. 네. 인간 첩보가 뛰어나고 공작에 능했던 이런 어떤 화려한 그 전력이 있고 그 속에서 축적된 정보 역량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네.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인간 정보보다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위성 정보 같은 기계 정보에 의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안주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인공위성으로 지상의 기관포를 조정할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떤 기계적인 면은 더 탁월해졌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어떤 인간을 이해하고 집단의 정서를 통찰해 가지고 이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점차 안주하거나 퇴행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또한 그 미국 역시도 어떤 자기의 기대대로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는 관성에 빠지다 보니 이런 점에서 모사드보다도 저는 미국 또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게 국제사회에 큰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CIA나 미국의 정보 공동체 실패거든요. 네. 그러면 무기 체계가 이제 또 뒤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실패해도 바로 그 격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이언돔은 원래 이런 전면전의 효과적인 무기라기보단 지극히 제한전에서나 저 효용이 있을 법한 무기고 하마스의 로켓 포탄은 수십만 원인데 이거는 요격형 미사일은 수백만 원이에요. 거의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5,000발 가까이 몰려오는 거를 다 요격하려면은 이스라엘 국방비는 거덜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마스의 그 전법 자체가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무기만 봐도 박격포탄, 로켓탄은 당연한 거고 어떤 글라이더에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그 적지 침투하는 특수작전도 했고 드론도 사용했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에 아파치 헬기가 있으니까 그걸 격퇴하기 위한 대공방어 미사일이라든가 또는 대전차 미사일도 준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하마스가 어느새 무장단체라고 하지만은 상당한 수준의 어떤 장비와 훈련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번에 지해공 합동작전을 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단순한 지상전이 아니라 해상 공중전을 병행했다는 점에서 아주 진화한 능력이 이제 과시가 됐습니다. 결국 왜 아이언돔이 역할을 못했냐는 아주 작은 질문이고 사실 의미 없는 문제가 돼버렸어요. 네. 예, 이거 한국군도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마스보다는 북한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지금 하마스하고 북한하고는 군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예. 북한은 군사적으로 강국이죠. 핵도 가지고 있고요. 예, 포병 전력이 뭐 특히 그래 더 뛰어나. 근데 북한을 압도적으로 힘으로 이렇게 위에 서려면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명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조금 그 경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마스의 이번 그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허를 찔렀다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아이언돔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그 방어막 같은 거는 진짜 첨단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고가의 그런 무기인데 전체 이스라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몇십 대 안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번에 그 몇십만 원짜리 로켓을 5,000발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그 고가 장비 몇십 개로 그걸 막습니까? 못 막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아주 작은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또 좀 여러 발 수천 발을 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이고 그것보다 심각한 그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두 번째 질문 왜 이스라엘은 쉽게 이렇게 물론 초반에 이제 경우입니다만 무너졌는가 이 질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네. 이스라엘의 현재 그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인데 이스라엘 전체 총리 가운데에서 가장 집권 기간이 긴 네. 총리입니다. 다시 또 총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직업이 총리예요. 벤구리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 일대 총리보다 더 훨씬 지금 길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나 훌륭해서 길어졌느냐 사실 그거는 뭐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네. 그 우리가 흔히 그 파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는 그 서한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정파 거기는 굉장히 온건함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했느냐 부패로 무너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 부패로 따지면 거기에 뭐
버금 지금 부패로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사법 위기, 사법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오래 버텼느냐, 계속 팔레스타인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위기에 몰린다, 팔레스타인 때려. 그러면 국민 지지 올라가요. 또 그 집권한 다음에 몰린다, 팔레스타인 또 때려요. 이게 가장 나쁜 정치 아닙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부를 장악하려다가 그리고 부패 혐의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립되자마자 또 무력 충돌이 어떻게 우연찮게 또 열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조금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게 이게 국내 언론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인데 왜 사법부를 무력화했느냐. 요르단 그 서안의 팔레스타인의 그 팔레스타인 개인의 소유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정착촌을 막 밀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스라엘 법에도 불법이에요. 국제법에도 불법이고요. 불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특히 강성인데 여기가 시오니즘당 출신인데 네, 극우파. 서안에서 팔레스타인을 갖다가 완전히 해외로 밀어내 난민화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2등 국민으로 복속시켜 가지고 이 지역 일대에 유대인 단일 국가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이런 어떤 팔레스타인 말살 정책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안 지구에서 계속 그 정착촌을 밀어넣은 겁니다. 유대인 예. 정착촌을. 근데 이게 법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법제도를 무력화한 첫 번째 동기가 되는 그래서 겁니다. 법원을 장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법부 무력화가 시작이 된 거고. 네타냐후 총리가 96년에 처음 집권한 이후에 16년간 총리로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정치적 충돌이 무력 충돌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연장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리쿠드당,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당 그 혼자로는 집권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샤스당, 그러니까는 시오니즘. 극우당 그 정파와 이렇게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지금 미국도 비슷한 양상인데 그 소수의 극단주의 세력이 그 양대가 비등비등하게 지금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야가 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극단주의 세력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면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정이 만약에 붕괴된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이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냥 보는 건데 감옥 가는 것보다는 전쟁 일으키는 게 낫다. 이렇게 그 지지자들은 얘기해요. 그렇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전쟁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지지율이 오르겠죠. 그러면 연정도 지속이 되고 그러면 감옥 안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연정이 깨진다 그러면 감옥 가게 생겼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점을 알고 있는 샤스당, 그러니까는 그 연정 내부의 극우파 정당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말을 안 들어. 그래? 그럼 연정 못 깨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절대 못 깨요, 연정을.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극단주의 세력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법부 무력화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아까 우리 모사드 이런 정보기관들마저도 이건 안 된다. 총리한테 총리님 이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국방에 절대 다수 힘을 차지하는 것이 예비군 아닙니까? 네. 현역군은 18만 명이지만 예비군은 46만 명 6만 정도. 7만 될 거예요. 그 예비군들이 훈련을 거부할 정도로 그 반발에 지금 있거든. 그 상태에서 이 정보기관들도 우리도 이거는 총리님 말을 못 듣습니다라고 지금 국가적인 대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하겠다. 중동을 아예 바꾸겠다.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탱크 장갑차로 지금 가자 지구를 다 에워싸고 지상군 진입 임박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사우디하고의 그 관계 정상화는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겠고.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는 얘기를 아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란에도 이제 악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사실은 네타냐후도 딜레마에 처한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에 대해 가지고 전쟁을 불사하게 되면은 중동에 대한 그림이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협정에 이어 이번에 사우디하고도 이제 관계 정상화를 제대로 하려면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중간에 끼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네타냐후 본인은 저 외신상으로 보면은 전쟁에는 신중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극단주의 시오니즘 당에서 계속 그걸 갖다가 이제 연정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은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가자지구로 지상군 진입하는 문제가 사실 진입할 걸로 다들 보시지만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도 진입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미국하고 협의가 돼서 이 이란 문제라든가 주변에 대한 어떤 미국은 그 반대하지 정리를 않는다면서요. 핵 항모도 보냈고. 그 핵항모는 이 확전을 예방하기 위한 다분히 이란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이 미국은 절대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저기 주변에서 확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 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지금 양쪽에서 크게 이렇게 나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지원을 아예 패키지 예산으로 한꺼번에 통과시키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상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의 전략에 있어서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문제고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려던 미국이 다시 중동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기회의 창문을 연다. 여기까지도 지금 불안이 고조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해로울 게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웃고 있는 푸틴 이런 그렇죠. 기사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웃을 수 있는 사람 푸틴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방 국가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온통 그 시선이 전부 저쪽으로 다 지금 뺏겼단 말이에요.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날 발등에 지금 불 떨어지는 상황이 온 것이고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거 괜찮은 그 옵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나. 아, 평화는 뭔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김종대, 임상훈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2로 전화 오면요. 주진우 라이브 외쳐야 돼요. 두 분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조사기간 정치율 조사. 알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예. 자, 사업장 폐기물 처리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2023년 10월 1일부터